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제 공인중개사법하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다 했고요. 이제 지난주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했는데, 부동산 거래 신고 용의 정의는 토지, 건축물, 입주권, 분양권만 부동산 등입니다. 그래서 매매 계약만 부동산 거래 신고하고요. 외국인도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됩니다.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를 해야 되고요. 주택임대차 신고도 역시 계약일로부터 30일인데, 주택임대차 신고는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만 신고합니다. 주택임대차 신고도 올해 이제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 30일 이내 신고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 그 개별 기준은 신고 안 하는 경우는 30만 원, 거짓 신고한 경우는 100만 원입니다. 시험에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지금 제가 연수교육을 해보니까 국토부에서 이 주택임대차 신고 벌칙이 올해 6월 1일 이후부터 적용된다는 걸 꼭 이야기해달라고 강조하더라고요. 그래서 주택임대차 신고, 이때까지는 과태료 부과받은 사례가 없다고요, 신고 안 해도. 그런데 올해 6월 1일 이후부터는 이제 과태료 부과합니다. 물론 주택임대차 신고는 동주민센터에 계약서 들고 가서 전입신고하면 주택임대차 신고한 것으로 보고, 주택임대차 신고하면 확정일자 받은 것으로 봅니다. 자, 포상금,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2개월 이내, 공인중개사법은 1개월 이내 지급을 하죠. 공인중개사법은 국고에서 50% 보조할 수 있는데,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전액 시군구 재원으로 충당을 합니다. 외국인 특례, 특례라는 게 특별히 예외죠. 특별한 걸 특례입니다. 특별법, 뭐 특검, 특별검사는 검사보다 더 특별한 거잖아요. 예, 그런 게 특자입니다. 특별하다는 뜻입니다. 외국인이 특별히 예외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외국인에게 예외를 두는 취지는 외국인들을 규제하기 위해서 혜택 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은 신고하지 않는데 외국인의 경우 교환계약, 증여계약도 신고를 해야 된다. 그리고 계약 이외의 상속, 경매, 신축, 정축, 개축의 경우에도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된다, 외국인은. 그리고 허가 대상의 경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에서는 허가받아야 된다. 우리나라 사람은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취득했다 하더라도 허가받을 필요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자,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토허제.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또 올해 지정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어제 서울에 연수교육을 성북구에서 했는데 보니까 엄청나게 거래가 많이 되고 매수 문의가 많이 되고 있다더라고. 성북구도 기름 뉴타운 이런데. 그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사람들이 학습 효과가 있대. 민주당이 정권 잡으면 집값 올라간다, 이런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또 올라갈 거다, 그래서 미리 사두자, 이런 심리가 지금 이재명 대통령 되고 나서 아무 말도 뭐 규제한다는 말도 한 적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학습 효과 때문에 사람들이 과거 노무현 정부 때, 문재인 정부 때 집값 올라갔으니까 이번에도 아마 올라갈 거다. 그래서 토허제라고 하더라고요. 요즘 줄여가지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토허제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그 전에 미리 사두자. 이렇게. 또 7월부터 스트레스 DSR 이런 게 적용되면 대출이 많이 안 나온대요. 그 전에 미리 사두자, 이런 심리가 있어가지고 지금 거래가 폭발하고 있다더라고요. 어제 제가 서경대학교에서 연수교육을 했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 토지거래 허가제도도 시험에 2문제는 출제됩니다. 평소 때. 옛날에는 이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있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절차, 허가 절차,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허가받아야 되는 기준면적, 일정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허가받죠. 일정 기준면적 이하인 경우는 허가를 안 받아도 됩니다. 허가받았으면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택, 주거용으로 허가받았으면 세 못 준다고 직접 살아야 돼, 2년 동안. 강력한 규제죠, 토지거래 허가제도가. 자, 그러면 이제 지난주까지 여기까지 했고요.
오늘 하는 내용인데요. 오늘 하는 내용은 가장 7주 중에서는 가장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그 다음에 조사 확인 설명해야 되고요. 그 확인 설명의 범위 안에 권리관계의 분묘기지권, 그 다음에 농지법, 그리고 확인 설명서 서식 4가지 서식이 있습니다. 1이 주거용, 2가 비주거용, 3이 토지, 4가 임목, 광업재단, 공량재단이 있는데 그 서식 비교하는 거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전자계약서와 관련해서 시험에 나올 수 있고요. 전자계약서를 작성하면은 매수인이나 임차인에게 대출금리가 할인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업에 가시더라도 손님이 원하면 좀 전자계약서를 작성해 주십시오. 전자계약서란 종이계약서가 아니라 인터넷상 계약서를 작성하는 거거든요. 그럼 손님들이 그럼 정보 유출되는 거 아니냐 불안하게 할 수 있는데 생각할 수 있는데 시험에 나오면 안전하다 위험하지 않다. 시험에 나오면 국가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해야 돼요. 위험하다, 위험 가능성이 있다,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 하면 X예요. 시험에 나오면. 자, 그 다음에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요거는 최근 16년간 시험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2006년도 노무현 정부 때 실거래가격 신고제도가 도입되면서 사실 거의 사문화된 규정입니다. 옛날에는 계약서에 금인을 받았습니다. 검사하고 시군구에 가서 도장을 받았어요. 그 금인계약서에 적혀져 있는 금액이 취득세 신고가액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취득세를 실거래 가격으로 내야 되죠. 그래서 실효성은 거의 없기 때문에 시험에는 거의 잘 나오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실명법,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요거는 민법에서 반드시 한 문제 나오고요. 공인중개사법도 최근 5년간 4문제 나왔습니다. 80%입니다. 출제될 확률이. 부동산 실명법, 나무 이름으로 등기하면 안 되고 진정한 소유자 명의로 등기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시험에 반드시 출제됩니다. 민법에도 반드시 나오죠. 민사특별법에서. 우리 현업에 나가면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게 주택임대차입니다. 제가 현업에서 해보니까요, 그 워킹 손님이 많이 오는 그런 좋은 위치에 있는 중개사무소에 근무해보니까요, 한 달에 10건 이상 계약은 하더라고요. 그 10건 이상 계약하면 거의 7건 정도가 월세 임대차예요. 월세, 주택 월세 임대차. 그 중개보수 뭐 20만 원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평균이 30만 원. 그럼 7건 해봐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뭐 양타 치면 단독 중개를 하면 양쪽 다 받으면 한 4, 50만 원 이 정도 되잖아요. 57, 35, 350만 원. 350만 원 벌어가지고 많이 버는 거 아니죠. 중개사무소에. 월세 내고 관리비 내고 뭐 하면 남는 게 없어요. 최소한 1,000만 원 이상은 매출이 돼야 한 50% 정도, 500만 원 정도 가져갈 수 있어요. 그 이제 나머지 3건을 제가 말하는데 3건은 이제 매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건 좀 중개보수가 큰 건들이죠. 어쨌든 그래서 주택임대차 보호법 요거는 가장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험에 민사특별법에서도 반드시 출제된다. 오늘 강의하는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주택임대차 보호법입니다. 여기에서는 반드시 민법에서도 나오고 중개실무에서도 나온다. 자, 그러면 조사 확인해야 될 사항 앞에 법령에서 했습니다. 우리 암기 프린트 6번에 기권, 예공, 상태, 환지세 지금 9가지만 여기 적어놨는데요. 그 우리 암기 프린트 6번을 다시 한 번 더 보면 10번에 있는 관리비, 산출 내역, 그리고 11번 확정일자, 부여 현황, 세금 체납 여부, 그 다음에 12번 최우선 면제금, 13번 전입세대 확인서 제출 여부, 그 다음에 14번 임대 보증금 보정 여부에 관해서 설명해야 되는 거. 요거는 주택 임대차인 경우만 추가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 암기 프린트 6번에 있는 10번부터 14번까지가 외려 더 중요합니다. 주택 임대차 시만 추가되는 내용이라고. 요거는 9번까지는 모든 중개대상물 다 해당되는 것이고요. 앞에 법령에서 했던 내용이고요. 자, 그럼 조사 확인할 때 기본적 사항. 기본적 사항이 뭡니까? 소재지, 면적, 지목 이런 게 기본적 사항이죠. 그래서 기본적 사항은 대장 보고 소재지의 경우 토지대장, 임야대장을 보고요. 그 다음에
지적도, 임야도는 지적도, 임야도 이런 걸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면 토의대장 지적도, 임야도 이해가 안 되면 직접 한번 발급받아 보는 게 눈으로 직접 한번 보면 공부하는데 도움이 많이 돼요. 지적도, 임야도는 도면이기 때문에 그림입니다. 그림. 예, 지적도, 임야도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지적도, 임야도의 면적이 얼마인지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지적도, 임야도에 면적은 안 나오죠. 면적은 토지대장, 임야대장 봐야지 지적도, 임야도에는 안 나온다고요. 지적도, 임야도 한번 떼보시기 바랍니다. 지적도, 임야도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도면으로 되어 있고요. 1번지, 2번지, 3번지, 4번지 이렇게 되어 있고 지번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지목이 나옵니다. 천원, 차장. 지적도, 임야도는 지번, 지목, 그 다음에 이거 경계, 도각선 이런 것만 나옵니다. 면적이 안 나오고요. 소유자가 누군지도 안 나온다고. 지적도, 임야도에는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또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실무기 때문에 전 과목 다 조금씩 터치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지목은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는 정식 명칭이 기재되어 있고 지적도, 임야도에는 부호, 약호로 표시되어 있다고요. 자, 다 두 문자, 첫 음절을 약호로 쓰는데 요 네 개만 차문자, 이음절 두 번째 떼가리를 부호로 사용하죠. 천원, 차장, 뭐 차장, 천원. 우리는 뭐라고 한계해요? 여러분들은 지적법에서는 이거 차장, 천원요? 네, 차장, 천원. 차장, 천원, 천원, 차장. 뭐 어쨌든 옛날에 그 버스, 시내버스가 천원 할 때도 있었어요. 저는 어릴 때 제가 충격받은 거는 어떤 정치인, 그때 유명한 좀 돈 많은 정치인한테 기자가 지하철 요금 얼마입니까? 버스 요금 얼마입니까? 옛날 정몽준 의원인가 딱 보니까 현대 그룹 뭐 이 총수도 뭐 했었잖아요. 그 뭐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분한테 버스 요금 얼마인지 물으니까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막 분노했거든요. 버스 요금도 모르는 인간이 어떻게 막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도 지금 버스 요금 얼마인지 몰라요. 요즘 다 카드로 내니까 모르고 그냥 찍을 뿐이지 지하철 요금도 얼마인지 모르고 그냥 카드로 무조건 찍고 오니까 모르겠더라고요. 어쨌든 버스 요금도 천원 한 적이 있었어요. 옛날에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차장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때는 초등학교 있었어요. 옛날에는 어쨌든 차장 있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완전히 인권 침해 당하고 그래서 차장 누나들이 막 그냥 밀어넣고 이렇게 했었는데 어쨌든 천원, 차장, 뭐 차장, 천원 이런 식으로 요 네 개만 차문자, 이음절 두 번째 때가 시험에 나왔어요. 이게 지적법 시험에도. 지적법을 뭐 지금은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인데 정식 명칭은 그냥 줄여서 편의상 지적법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경계는 지적도, 임야도, 경계. 이 경계는 지적도, 임야도에 나오지 도면에 그림에 나오는 도라는 게 그림이잖아요. 도면. 그림에 나오는 거지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는 경계가 나오지 않습니다. 지형, 시험에 기출문제 이런 거 출제됐습니다. 지형과 지세는 지적도, 임야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지형과 지세를 지적도, 임야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법 기출문제입니다. X입니다. 지형은 확인할 수 있는데 지세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지형은 뭐예요? 지형. 땅이 생긴 모양이 지형이잖아요. 지형은 이렇게 4번지는 이렇게 생겼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지세는 기울기 경사도잖아요. 지세는 등고선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등고선. 등고선 간격이 좁은 게 급경사입니까? 넓은 게 급경사입니까? 좁은 게 급경사죠. 그 경사도가 너무 급경사면 개발하기 힘들 수 있어요. 경사도도 봐야 되겠죠. 그래서 경사도는 등고선이 표시되어 있는 지형도면이나 현장 답사를 통해서 확인해야 됩니다. 그 현실적으로는 현장 답사를 통해서 확인한다. 이렇게 뭐 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세는 기울기는 지적도, 임야도를 통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 지적도, 임야도는 평면도입니다. 경사도는 나오지 않습니다. 자, 건축물인 경우 건축물 대장을 통해서 기본적 사항을 확인하는데 시험에
건축물 대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없는 것은 이런 게 시험에 출제됐어요. 방향, 그 다음에 건축 설비, 외형, 노후 정도 이런 것들은 건축물 대장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위반 건축물인지 여부는 건축물 대장에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불법으로 정축한 거 이런 거는 나타나죠. 나타나기는 하는데 모든 위반 건축물이 모두 다 기재되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적발 안 된 건 안 나타나잖아요. 불법으로 했다 하더라도 공무원이 적발한 것만 나타나겠죠. 아직 적발하기 전이면 안 나타납니다. 그래서 시험에 실무는 이게 딱 법조문에 없는 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실무를 많이 내면 어려워요. 확인 설명할 때는 위반 건축물인지 여부는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것만 설명하면 족하다. 이렇게 시험에 나오면 옵니까? X입니까? 충분하다. X입니다. 안 나타나는 것도 확인해야 돼요. 이론적으로는. 근데 현실적으로 안 나타나는 거 알기는 좀 어렵고요. 그럼 현실적으로 만약 소송하면 그 건축물 대장에 안 나타나 있어서 설명을 안 했다면 그만큼 책임은 줄어들겠죠. 안 나타나 있는데 교육 공개해서 어떻게 하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론적으로는 모든 위반 건축물 다 설명해야 됩니다. 안 나타나 있다 하더라도 건축물 대장에. 자, 그 다음에 이제 분묘기지권입니다. 분묘기지권, 민법에서 물권은 물권 법정주의입니다. 법률이나 관습법에 의하지 않냐고는 임의로 창설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죠. 물권은. 근데 계약은 계약 자유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민법 103조 위반되지 않는 한 어떤 계약이라도 해도 되죠. 그래서 계약의 종류는 뭐 미리 셀 수도 없어요. 아무 계약이나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만약에 배우자하고 합격하면 1,000만 원 받기로 약속했으면 계약 성립되는 거죠. 그건 유효하죠. 정지조건부 계약입니다. 그런데 물권은 법률이나 간섭법에 의하지 않냐고는 임의로 창설할 수 없고요. 법률에 있는 게 8개 물권이 있죠.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질권, 유치권 이런 게 있는데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 관습법으로 인정되는 물권이 부동산에 관해서 딱 2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분묘기지권하고 법정지상권입니다. 분묘기지권, 법정지상권만 관습법상 물권으로 인정되고 통행권 이런 거는 관습법상 물권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뉴스 보면 그런 거 많이 나와요. 자기 땅인데 사람들이 몇 년 동안 계속 통행하던 도로를 그냥 막아버린다고 펜스 쳐가지고 그게 막아도 되냐 안 되냐 그 좀 다툼의 여지가 있어요. 소송하면 이제 다른 법으로 긁어 넘어질 수 있어요. 뭐 다른 걸로 넘어질 수는 있지만 간섭법상 물권으로 인정되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간섭법상 물권으로 인정되면 못 막겠죠. 그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뭐 처벌하려고 맘먹으면 다른 거 다 갖다 덮어 씌우면 처벌될 가능성은 있어요. 자, 어쨌든 분묘기지권 이건 오랜 우리나라 관습입니다. 분묘기지권이라는 건 뭐냐면 묘를 남의 땅에다 묘를 설치해놨다 하더라도 오랜 세월이 20년 지나고 나면 묘판해라고 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지상권에 유사한 물권입니다. 지역권이 아니라 지상권에 유사한 물권입니다. 여러분들이 물권법이 시험에 14문제 정도 나오는데요. 그럼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요 3개는 시험에 거의 안 나옵니다. 많이 안 나온다고요. 오히려 저당권 이런 게 많이 나오죠.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은행에 융자 받으면 저당권, 건저당권 다 설정하잖아요. 그건 하는데 실제로 이 지상권 설정하는 거 거의 못 봤어요. 지역권 설정하는 것도 거의 못 봤고요. 전세권도 전세라고 말은 많이 들어봤지만 실제 전세권 설정 등기까지 하는 거는 거의 없어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현실적으로 거의 없는 거는 시험에 거의 안 나와요. 우리가 동네말로 전세 하는 거는 그게 물권적 전세가 아니라 채권적 전세, 실제 임대차죠. 임대차인데 말로만 임대차를 안 하고 그냥 전세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래서 그건 채권적 전세이기 때문에 임대차와 똑같기 때문에 시험에 거의 안 나옵니다. 전세권도. 자, 그러면 분묘기지권 인정되려면 봉분이 있어야 된다. 봉분이라는 게 뭐예요? 묘가 있으면 이게 묘가 블루각이 위로 올라와 있는 거 이걸 봉분이라고 하죠. 옆에서 보면 묘가 이렇게
불룩하게 올라와 있는 게 이게 봉분입니다. 봉분이 있어야 된다. 평장이라는 거는 평평하게 묻어놓은 게 평장, 암장 밑으로 푹 파고 묻어놓은 거. 뉴스에 살인사건 나서 암매장했다 이런 거 나오잖아요. 밑으로 푹 파고 묻는 게 암매장, 모르게. 평장은 평평하게 묻어놓은 거. 제가 평장을 우리나라에서 처음 평장이라고 인식한 게 노무현 전 대통령 묘지에 제가 가봤거든요. 김해. 거기가 평장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냥 평평한 땅에다가 너럭바위 자연석 돌만 하나 얹어놨어요. 그 돌 밑에 골분, 뼈의 가루가 묻혀 있다더라고.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런 평장, 평평하게 묻어놓은 이런 묘들은 분묘기지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무현 전 대통령 묘지도 어떤 뭐 보수단체 이런 데서 분묘기지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15년 지나면 파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한 경우도 있었는데,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보존묘지로 지정돼 가지고 그건 영구무한히 존속될 수 있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평장을 했기 때문에. 가묘, 예장, 미리 명당, 가묘, 시골에 가니까 가묘 예장이 많이 있더라고요. 명당 자리 미리 잡아놓은 거예요. 다른 사람 못 묻게. 좀 저도 시골에 가보니까 우리 작은아버지 묘 옆에 조그만, 작은어머니 지금 살아계시는데 묘가 조그만한 게 있더라고요. 작은어머니한테 저건 누구 묘인데요? 물어보니까 나 조금 들어가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게 가묘잖아요. 미리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런 경우는 분묘기지가 인정되지 않는다. 가묘하고 예장하고 같은 말입니다. 근데 시험에 따라, 표현에 따라서 이 예장이랑 미리 묻은, 예습할 때 예자잖아요. 미리 묻어놓은 묘, 가짜로 묻어놓은 묘, 이런 거는 가짜면 시신이나 유골이 없는 묘입니다. 이런 경우는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자, 분묘기지권 성립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주인 동의를 받고, 남의 땅인데 그 땅 주인의 동의를 받고 설치한 경우. 그럼 땅 주인이 묘 설치해라 오늘 이렇게 말해놓고 내일 처음에 아무 조건 없이 묘 설치해라 그래 이렇게 해놓고 내일 기분 나쁘다 싸워가지고 묘 당장 파내라, 이거는 안 됩니다. 한번 설치하라고 했으면, 미리 기간을 정해서 뭐 10년만 설치해라 이렇게 하지 않았다면 영구무한히 존속된다고요. 아무 말 없이 설치하라고 했으면. 그 다음에 무단으로 설치했다 하더라도 20년간 평온공연하게 분묘기지를 점유하고 봉제사한 경우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합니다.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하는 것이지 토지 소유권을 시효취득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분묘를 설치하는 거, 이거는 자주점유가 아니고 타주점유입니다. 타인이 주인이라는 걸 알고 설치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권을 시효취득하는 것은 아니다.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할 뿐입니다. 자,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하는데 이거는 종손이 시효취득합니다. 종손. 우리나라는 전통간섭이 종손에게만 전속되는 권리입니다. 장남에게 전속되는 권리다. 그 다음에 분묘 이전 특약 없이 토지를 처분한 때, 이게 대표적인 케이스가 뭡니까? 이게 경매예요. 경매 넘어가면 그 땅, 내 땅에다가 부모님들 묘 설치해놓고 내 땅이 경매 넘어가면 낙찰받은 사람한테 내가 묘 이장할게 이런 말 하지 않았겠죠? 그래도 분묘기지권 성립합니다. 이렇게 처분해도, 아무 말 없이 처분해도 분묘기지권이 성립합니다. 다만 이 경우 이제 중요한 게, 이 3번의 경우에는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부터 지료를 지급해야 됩니다. 분묘기지권이 언제 성립하는 거예요? 낙찰되는 순간 성립하는 거죠. 그때부터 지료를 지급해야 됩니다. 근데 이번처럼 이렇게 시효취득을 한 경우에는 청구한 때부터, 이 시효취득의 경우에는 지료를 청구한 때부터 지급한다. 이 두 개를 구분하셔야 돼요. 청구한 때부터 지료를 지급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분묘기지권은 영구무한히 존속된다. 근데 원칙적으로 요거는 타주점유이기 때문에 소유권을 시효취득하는 게 아니라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한다. 자, 그 다음에 분묘기지권의 범위는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봉분 뒤에 이렇게 반달형으로 둔덕을 조성해 둔 것을 사성이라고 합니다. 판례에 의하면 사성까지 분묘기지권 효력이 반드시 미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판례가 반드시 미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은 미칠 수도 있고 안 미칠 수도 있고 개별적인 분묘를 보고 판단해야 된다. 이게 너무 넓으면 다 인정이 안 될 수도
있고 어느 정도 면적이 적당하다면 인정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어 있다 하더라도 새로운 분묘를 신설하지는 못합니다. 남편이 먼저 사망해서 20년 지나가지고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었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부인을 쌍분 형태로 합장을 하는 것 허용되지 않습니다. 쌍분이라는 것은 봉분이 2개 있는 게 쌍분이고요. 봉분이 1개 있는 것을 단분이라고 하죠. 단분. 그 다산 정약용 선생, 저 팔당댐에 가보면 다산 정약용 선생님 묘에 보면 봉분은 하나인데 그 비석에 보면 누구 지묘 이렇게 적어놨는데 2명 이름 적혀져 있어요. 그러면 그건 합장했다는 이야기죠. 단분 형태로. 제 정조 할아버지는 보니까 제사 지낼 때 보니까 지방을 쓰잖아요. 거기 보니까 할머니 이름이 3명 적혀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한테 저 왜 이렇게 3명이나 적어놨는데 물어보니까 네가 3번째 할머니 자손이다 이러더라고요. 지금 같으면 저는 태어날 확률이 거의 없어요. 옛날에는 뭐 애 낳을 때까지 아들 낳을 때까지 계속 새로 왔다 하더라고요. 새로 결혼했다 하더라고요. 옛날에는. 저는 지금 9남매 중에서 8번째예요. 지금 같으면 태어날 확률이 거의 없어요. 요즘은 2명도 잘 안 낳잖아요. 3명은 거의 안 낳죠. 현실적으로. 자, 어쨌든 분묘기지권은 영구무한히 존속된다. 예, 그리고 합장 허용되지 않는다. 일부가 멸실되었다 하더라도 원상회복이 가능한 정도라면 분묘기지권은 존속된다고 봐야 된다. 지금 비가 많이 오는데 비가 많이 와가지고 일부가 떠내려갔다 하더라도 원상회복이 가능한 정도라면 분묘기지권은 인정된다. 그 다음에 2001년 1월 13일 이게 뭐냐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 시점입니다. 이때가 이전에 설치된 분묘라면은 예를 들면 이게 판례가 시험에 3번이나 나왔어요. 이게 맨 마지막에 있는 게 이게 뭐냐면 1995년도에 설치됐습니다. 1995년도에 설치됐는데 2001년 1월 13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요. 그 법 시행 이후에 설치된 분묘는 분묘기지권 인정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는 지금 사망해가지고 나무 땅에 묘를 묻었다 하더라도 분묘기지권 인정되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그 전에 설치됐다면 2001년 1월 13일 전에 설치됐다면 비록 이 법 시행 이후 2001년 1월 13일 이후라 하더라도 20년이 넘었다면 분묘기지권 인정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분묘기지권 인정 안 되게 하려면 어떻게 했어야 돼요? 2001년 1월 13일 이후에 땅 주인이 묘 이장하라고 미리 말했어야 되죠. 20년 되기 전에. 뭘 해야 돼요? 그러면 이장하라고 하는 걸 우리는 판사들이 말을 어렵게 하더라고요. 굴이 소송이라고 하더라고. 굴이. 굴 파낸다 이 말이죠. 파내가지고 이장하는 걸 말 너무 어렵게 하여튼 판사들은 일반인들 잘 못 알아듣게 한다고 그래야 변호사 쓰잖아요. 자기들도 변호사 할 거니까 나가서. 어쨌든 구리 소송이라고 하더라고. 이게 묘를 파내가지고 이장하는 걸 구리 소송을 해가지고 뭐 안 되면 강제집행이라도 해야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냥 20년 지나버렸으면 분묘기지권이 시효취득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2001년 1월 13일 전에 설치되었어야 하고요. 이 이후에 2001년 1월 13일 이후에 설치된 분묘는 이제 분묘기지권 시효취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국토가 묘지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자, 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인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2001년 1월 13일부터 시행됐다고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있기 전에는 법 이름이 뭐냐 하면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이었어요. 그럼 뭘 느낄 수 있어요? 벌써 법 제목에서 옛날에는 매장, 지금은 장사라고 돼 있죠. 그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매장 문화 중심에서 화장 문화 중심으로 바뀌었다고 2001년도에. 이전에는 매장하는 게 훨씬 많았어요. 지금은 화장하는 게 훨씬 더 많답니다. 자, 매장이란 시신이나 유골을 땅에 묻어서 장사하는 것이고요. 화장이란 시신이나 유골을 불에 태워서 장사하는 것이고요. 자연장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이 뭐예요? 뼈의 가루를 수목, 화초, 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서 장사하는 걸 자연장이라고 한다. 저 자연장한 거 옛날에 살던 집 바로 산 밑에 있었는데 산에 올라가면 소나무에 어머니 편히 쉬십시오. 장남
박용덕 이렇게 해가지고 소나무에다 편말 걸어놨더라고요. 그 자연장 했겠죠. 나무 밑에 뿌렸다는 이야기죠. 골분을 묻었다는 이야기죠. 개장, 옮기는 걸 개장이라고 합니다. 이장을 개장이라고 하고요. 봉안은 옛날에 납골을 지금은 봉안이라고 합니다. 납골 땅 이런 말은 들어봤잖아요. 납골이라는 것은 좀 일본식 한자고 봉안은 한국식 한자랍니다. 유골을 봉안시설에 안치하는 것이고요. 분묘란 시신이나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이고, 묘지란 분묘를 설치하는 구역을 묘지라고 합니다. 묘지하고 분묘하고 뭐가 더 넓은 개념입니까? 묘지, 공동 묘지하면 여러 개의 분묘가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족 묘지, 가족 분묘 이런 말 안 쓰잖아요. 가족 묘지라고 하면 그 가족 묘지 안에는 여러 개의 분묘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최근까지 시험 경향을 보면 장사 등에 관한 분들은 시험에 거의 안 나오고 분묘규직권이 외려 더 많이 나왔습니다. 그 분묘규직권은 물권임에도 불구하고 민법 물권법에 나오는 게 아니라 공인중개사법의 시험에 많이 나왔고요. 법정지상권은 공인중개사법보다는 민법에 많이 출제됐습니다. 이때까지 출제 경향을 보면, 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분묘 설치 기간은 30년입니다. 제가 아까 15년이라고 했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 묘 15년 지나면 파내라 이런 말을 했는데, 옛날 15년이었는데 지금은, 옛날엔 15년 해가지고 3번 연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60년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처음에 30년, 한 번 연장하면 30년, 60년인 거는 똑같아요. 최장 60년간만 매장할 수 있습니다. 최장. 이 60년 지나고 나면 1년 이내에 철거해야 됩니다. 이거 시험에 1년 출제됐어요. 1년 대신에 2년 6개월 X로 출제됐어요. 매장 기간이 끝나고 나면 1년 안에 시설물을 철거해야 된다고요. 자, 그 다음에 분묘의 면적입니다. 개인 묘지는 3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가족, 종중, 문중, 법인 묘지 안의 분묘 일기는 10제곱미터, 합장은 15제곱미터입니다. 시험에 합장은 15제곱미터인데 합장은 20제곱미터 X 이렇게 출제됐어요. 15제곱미터. 숫자는 그냥 암기해야 되죠. 부부 합장하면 부부 한 사람 모두 쓰면 10제곱미터니까 두 사람 이니까 20제곱미터라 생각할 수 있는데 합장은 15제곱미터입니다. 10제곱미터라고 해도 그렇게 좁은 건 아니죠. 3m, 3m면 9제곱미터잖아요. 가로 곱하기 세로가 면적이니까. 자, 그래서 여기 보면 가족묘지는 100제곱미터라고 되어 있어요. 가족묘지는 100제곱미터인데 가족묘지 안에 들어가는 분묘 1개의 면적은 10제곱미터니까 가족묘지 안에는 10개의 분묘가 들어갈 수 있겠죠. 원칙적으로. 종중, 문중 제곱묘지의 경우는 100개의 분묘가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묘지 안에. 그 시험에는 요거 15제곱미터인데 20제곱미터 X로 출제됐고요. 요거 1년인데 2년 6개월 X로 출제됐다. 개인 묘지는 30제곱미터 이하, 가족 묘지는 100제곱미터 이하, 문중 묘지는 1000제곱미터 이하, 법인 묘지는 10만 제곱미터 이상입니다. 자연장지 면적에 대해서는 시험에 나오지 않았어요. 아직. 그 자연장지는 또 30제곱미터 이하가 아니라 미만입니다. 그러면 이 법을 만든 사람은 이하, 미만 별 신경 썼겠어요? 안 썼겠어요? 아무 생각 없이 만들었겠죠. 만든 사람은 아무 생각이 없었다 하더라도 출제자가 볼 때는 미만하고 이하는 다릅니다. 이하 이상은 그 숫자 포함이고 미만 초과는 그 숫자 제외죠. 자, 그 다음에 사전신고, 사후신고, 사전허가가 있는데요. 화장, 개장, 가족, 종중, 문중, 자연장지는 미리 신고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후신고는 매장, 개인묘지 설치, 자연장지, 개인 자연장지 조성의 경우 30일 이내 사후신고입니다. 사후신고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전 허가입니다. 미리 허가 받아야 되는 거. 그럼 사전 허가 받아야 된다는 말은 뭐예요? 가급적이면 하지 말라는 취지겠죠? 사후신고, 이거는 사후신고는 권장하는 거잖아요. 사후신고니까. 근데 현실적으로 저도 어머님 돌아가시고 아버지 돌아가셔도 이런 거 법이 있는 거 생각 자체를 거의 못해요. 신고하는 사람,
제가 시군구에 전화해가지고 사망했다고 신고 많이 들어왔습니까? 물어보니까 한 건도 안 들어왔다더라고요. 그럼 한 명도 안 죽었습니까? 하니까 좀 죽었을 건데요. 이러더라고요. 사람들이 이 법을 잘 모르니까 시험에 안 내니까 모르잖아요. 그래가지고 현실적으로는 거의 신고하는 사람은 없기는 합니다. 가족, 종중, 문중, 법인묘지 이렇게 가정묘지 이런 거는 면적이 넓으니까 가급적이면 설치하지 말라는 취지죠. 그래서 허가받아야 됩니다. 미리. 허가는 뭐예요? 허가 여부를 허가관청이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이 있는 게 허가죠. 신고는 하면 반드시 수리해야 됩니다. 신고를 하면. 법인자 연장지도 미리 허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미리 허가, 미리 신고, 사후 신고 이런 것들을 좀 구분은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농지법부터는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